남대학교 문화망연구원 감성인문학연구단 제20차 콜로퀴움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일부 사회를 보게 된 현암학연구원의 김봉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마을과 사람을 잇는 공동체 미디어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콜로퀴움을 진행을 하는데요. 현장과 또 학술적인 차원에서 마을 미디어와 공동체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실천해 오신 박재현 선생님을 큰 박수로 모시고 오늘 1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네, 소개받는 박채은입니다. 저는 제 정체성은 연구자이기도 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창작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활동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정체성이 이렇게 분리된 뭔가 정체성은 아니고 계속해서 어쨌든 좀 사회적으로 좀 긍정적인 변화와 조금 더 공공성과 공익적이고 좀 다양한 그런 미디어 문화들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독립미디어 연구소는 그래서 현장 연구를 베이스로 하는 독립연구자들의 사직 협동조합이고 저희가 2021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요새 사회적 경제나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붙이는 게 오히려 더 좀 민망한 상황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상황상으로는. 그럼에도 저희가 이제 지역에 있는 여러 또 활동가들과 또 서울에 있는 또 활동가들과 또 이제 현장 연구에 관심 있는 연구자들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릉에서 왔어요. 제가 4일 한 5일은 강릉에 살고요. 2일, 3일은 서울에 삽니다. 그래서 노마드처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정말 새벽같이 강릉에서 서울로 와서 서울에서 지금 광주로 왔거든요. 저는 계속 이렇게 지역을 계속 횡단하고 있는 듯한 기분으로 살고 있는데 광주는 사실은 제가 저희 가족들도 계시고 또 시댁이 또 광주기도 하고 저는 또 고향이 부모님 사시는 곳이 여수예요. 그래서 사실 호남, 전라도하고는 너무 깊은 인연이 있는데 그래서 광주 오는 게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좀 앞에 좀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좀 많이 드렸지만 그 얘기를 다 할 건 아니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좀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 연구자 선생님들께서 훨씬 더 많은 이론적인 논의라던가 깊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런 논의에 좀 오히려 부과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이제 이따가 대담하거나 할 때 대담 시간에 또 질문이나 이런 것도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을과 사람을 잇는 공동체 미디어의 현재와 미래라는 굉장히 멋진 제목을 지어주셨고요.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제가 오늘 마을 커뮤니티 미디어 공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그냥 5가지 챕터로 좀 얘기를 나누게 될 것 같고요. 처음에 이제 마을 공동체 미디어의 약간 개념적인, 오늘 이론적인 얘기를 다 할 건 아닌데, 그래도 개념적인 좀 검토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마을 공동체 미디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 거고요. 2부와 또 3번째 파트는 한국과 이제 해외 공동체 미디어 사례들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어떤 지역에서 공동체 미디어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4번째는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요새 새로운 뉴미디어들이 막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올드미디어, 이전에 TV라던가 라디오라던가 이런 것들이 아닌 좀 새로운 이제 시도들이 커뮤니티 기반의 그런 실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사례들도 좀 확장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의 어떤 대안적인 모델로 생각할 수 있는 미디어 공유지에 대한 논의까지 한번 좀 쭉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공동체 미디어 챕터인데요. 이거 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광주 지역에 사니까 주로 어떤 매체를 통해서 지역 소식을 접하시나요? 어디서 접하세요? 잘 안 접하시게 되기도 하고 주로 넷플릭스 보러 영화 보고 드라마 시리즈 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실 뉴스에 지역 정보를 접한다는 것이 사실은 예전보다 더 힘들어진 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 사막화라는 얘기도 저희가 이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뉴스 사막화라는 거 말 그대로 지역 언론이 없어지면서 뉴스 자체가 생산되지 않는, 지역 뉴스 자체가 생산되지 않는 그런 이제 사막화 같은 상황이 되는 걸 뉴스 사막화라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거 굉장히 공통된 현상입니다. 예전에 이제 1800년대부터 쭉 이제 밑에 연대기가 나오는데 지역 정보 뉴스를 접하는 매체들이 어떻게 비중이 변했나가 쭉 이제 연대기 기준으로 좀 보여지죠. 그 뭐 로컬 지역의 시장이 사실은 이런 정보를 나누는 가장 좀 중요한 곳이었다가 1900년대에 들어와서 신문과 잡지, 그러다가 라디오, 텔레비전 했는데 이제 그 비중들이 지금에 와서는 거의 사실 미미하게 줄어들고 있고 대부분 이제 인터넷이나 소셜 기반의 SNS를 기반으로 하는 그 뉴스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우리가 이런 지역 뉴스를, 정보를 이제 접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사실 거의 생산이 되고 있지 않는 그 상황들이 있는 거죠. 제가 2021년에 대구에서 그런 공공미디어, 마을미디어 플랫폼 구축사업 현장 연구를 진행을 했을 때, 그 역시 주민들 역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셨어요. 내가 살고 있는 동네 마을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한 46%, 50%가 좀 안 되지만 이분들이 전혀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고통이다도 있었지만 어쨌든 충분히 얻고 있지는 못하는 거죠. 특히 이제 저희가 이 연구를 진행했었던 게 코로나 때여가지고 코로나 때 이 재난 시기에 지역 정보 측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지역 정보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뉴스를 봐도 서울 뉴스는 내가 살고 있는 이야기들을 사실 보긴 받아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 거죠. 이런 지금 이제 상황들이 좀 놓여져 있는데요. 뭐 아시겠지만 이제 이거는 앞으로도 더 가속화될 거라고 하는 게 이제 예견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그런 로컬 저널들, 언론들을 어떻게 이제 복구할 건가, 어떻게 다시 되살릴 건가, 또 한편으로는 지역 언론이랑 또 공동체 미디어는 약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언론은 아마도 이제 조금 더 전문적인 프로페셔널한 저널리스트들이 좀 기사를 생산하고 한다면 커뮤니티 미디어, 공동체 미디어들은 사실 지역 주민들이 직접 콘텐츠를 생산을 하고 정보 생산에 관여하기 때문에 좀 성격은 다르지만 어쨌든 지역 정보들의 측면에서는 사실은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인 것은 맞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커뮤니티 미디어나 로컬 저널리즘의 문제들이 지금 크게 대두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마을과 공동체에 대해서는 뭐 여러 정의들이 많이 나와 있고 이미 뭐 연구들도 많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왜 마을과 커뮤니티 그리고 미디어라고 얘기했을 때 저희는 이제 그렇게 좀 구분을 합니다. 보통 현장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원래는 그냥 공동체 미디어라는 말이 훨씬 더 보편적으로 쓰였어요. 그리고 해외에서는 따로 마을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 같진 않아요. 대부분 커뮤니티 미디어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가 이 커뮤니티가 사실은 마을을 좀 더 포괄하고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거든요. 이제 마을은 아무래도 이제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어쨌든 경제문화 환경을 공유하는 공간적인 어떤 범위, 사회적 범위, 그래서 약간의 장소적인 범위라든가 공간성을 좀 더 강조하다 보니까 공동체가 포괄하고 있는 꼭 장소성만이 아니라 어떤 정체성, 뭐 우리가 LGBT와 같은 성소수자의 문제나 사회적 소수자의 정체성과 관련된 커뮤니티, 그리고 어떤 공통의 관심사를 또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 이런 것들을 사실 마을이 다 포괄하고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이제 뭐 학자들마다 개념적인 다를 수 있지만 마을이 좀 더 장소성에 좀 더 포커스를 둔, 지역에 포커스를 둔 어떤 개념이라면 커뮤니티는 그보다는 조금 확장된 개념으로 저희도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가 커뮤니티 미디어 활동을 하면서도 저희 그 주민들 만나고 하면 그 커뮤니티가 가지고 있는 그 폐쇄성이 있어요. 근데 닫혀있고 폐쇄적인 것들이 있는데 이제 좀 새로 21세기 공동체 개념을 좀 확장해야 된다는 논의들이 이제 많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좀 폐쇄적이고 좀 닫힌 그런 공동체의 속성이 아니라 그런 공동체가 연결되고 그 차이들을 인정하고 또
경계들을 우리 동네, 우리 지역이라고 하는 굉장히 명확한 경계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대사회에서 이런 이주의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이 경계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수용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기후 문제나 재난 문제 같은 것들은 사실 전 세계적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커뮤니티가 어떻게 또 어떤 회복력을 가지고 어떤 관점에서 할 것인가, 그래서 이런 좀 공동체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도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공통의 유대감이라든가 공통성만이 아니라 이런 사이의 문제라든가 경계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까지를 좀 포괄하는,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공통의 과제, 기후 문제 뭐 이런 문제 특히나 공통의 과제죠. 이런 글로벌 같은 과제들을 어떻게 커뮤니티 수준에서도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런 사실은 이제 굉장한 유기적인 관계들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저희가 공동체성을 좀 확장하면서 논의를 좀 하려고 현장에서도 이런 논의들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미디어는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유네스코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위해, 공동체에 대해, 공동체에 의해 운영되는 미디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지역 공동체일 수도 있고요. 어떤 곳들은 뭐 예를 들면 노인 공동체일 수도 있고, 장애인 공동체일 수도 있고, 혹은 성소수자 공동체일 수도 있고, 혹은 지역 로컬을 베이스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커뮤니티들을 참여해서 만드는 미디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포커스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도 공동체 미디어에 대한 얘기를 하면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저희끼리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공동체 미디어에서 공동체가 중요할까 미디어가 중요할까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희 활동을 하면서도 그렇고 내부 토론을 하면서도 그런데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공동체가 더 중요할까 아니면 미디어가 더 중요할까요? 그죠? 공동체가 좀 더 중요할 것 같죠. 근데 실제로 이거는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이제 그런 논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공동체 라디오에서 공동체는 얼마만큼 차지하고 라디오는 얼마만큼 차지해야 하나요? 뭐 이런 이제 질문을 이제 해외 공동체 라디오 회의자리에서 했더니 아주 이제 공동체 라디오 오래된 활동가분이 공동체가 90이고 미디어는 10이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활동을 하다 보면 저희가 뭐 처음에 이제 주민들을 교육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제 막 만들고 미디어로 만들고 라디오 부스에서 목소리 녹음하는 걸 엄청 신나하시는데 그게 얼마 가지 않거든요. 내가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또 사람들하고 같이 무엇을 할 것인가, 사실은 그거는 이제 그런 기술의 문제가 아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활동을 하면서도 그 현장에서도 공동체가 훨씬 90까지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는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커뮤니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공동체 미디어에서는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동체 미디어와 얘기를 할 때 저희가 좀 빠지지 않고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왜 공동체 미디어가 단순히 이제 저희가 그냥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냥 참여하는 그 자체가 뭐 재밌고 뭐 이러니까 중요한가?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요즘에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요. 이제 최근에 이제 스토리에 대한 기준성, 이건 뭐 공동체 미디어뿐만이 아니죠. 워낙 뭐 요즘에 뭐 웹툰이든 아니면 뭐 플랫폼에 올라오는 굉장히 드라마 시리즈들 뭐 이런 데서 굉장히 스토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지만 그런 이제 어떤 상업적 측면에서 이게 돈이 돼, 스토리가 돈이 돼 이런 측면도 있겠지만 실제 이 스토리가 운동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들을 이제 저희도 좀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스토리 무브먼트라고 하는 아예 이제 용어를 만들어서 유럽이랑 미국에서는 뭐 1년에 몇 번씩 이걸 가지고 연구자들과 또 현장에 있는 활동가들과 또 이제 실천가들이 모여서 같이 학회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그런 회의도 진행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토리가 왜 그렇게 이제 이런 정치적 측면에서 혹은 어떤 사회변화 측면에서 중요할까라고 했을 때 어쨌든 저희가 생각했던 여러 이야기들 이미 이제 여러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왜 행동하는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단서가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스토리가 전체가 핵심이다라고 얘기했던 이제 프레드릭 메이어라고 하는 학자도 있고, 그리고 스토리텔링은 하나는 스토리텔링은 사적이고 감춰진 것을 공적이고 가시적인 것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그 공동체 미디어에서 주민분들이랑 컨텐츠를 만들고 미디어로 소통을 해나갈 때 어떤 얘기를 많이 듣냐면요. 나만 그런 줄 알았어. 나만 이 문제를 느끼고 있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이게 내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문제구나. 요거를 이제 확인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텔링 단계에서 내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스토리텔링을 통한 치유나 이런 경험을 갖게 되는 자기 정체성을 형성되는 과정인데, 이것들이 같이 소통이 되면서 우리 이야기가 되면 결국은 이 스토리를 통한 연대가 가능하고 커뮤니티 간의 연대성이 굉장히 강화된다는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우리끼리의 어쨌든 이야기로 남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방송이 되거나 혹은 사회적인 어쨌든 아젠다가 되거나 했었을 때 이게 굉장히 공적인 보편적 어떤 서사가 되었을 때 결국엔 또 사회적인 어떤 변화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까지도 이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그 커뮤니티 미디어를 하면서도 이 스토리의 중요성, 그리고 이 스토리가 단순히 그냥 이야기 소재가 아니라 나를 발견하고 우리의 문제를 공통으로 인식하는 그런 어쨌든 이런 작업들, 또 그것들이 보다 사회적으로 더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들을 이제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스토리 무브먼트에 대한 이제 이런 흐름들이 있다는 거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공동체 미디어와 스토리 무브먼트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면 대중이 그냥 TV를 보고 그냥 영상을 시청하고 라디오를 듣는 그런 수동적인 시청자가 아니라 어떤 공동체 미디어를 통해서 뭔가 이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적극적 참여자로 나설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스토리 무브먼트에 대한 논의들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 용어를 쓰지는 않지만 사실 공동체 미디어 활동에 있어서 이런 지역 문제 해결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조금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어떤 기여라든가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공동체 미디어를 만드는 여러 사람들이 같이 연대한다거나 이런 사실 사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스토리 무브먼트에 대한 얘기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제가 아마 사전에 미리 전해드렸던 아마 발표문 같은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에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넣었었는데요. 오늘 이제 이야기할 때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얘기를 메인으로 이제 막 하지는 않을 텐데, 어쨌든 그동안 저희가 이제 요즘에 어떤 고민들을 하느냐면, 이전에는 그냥 주민들이 이렇게 미디어의 주인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어쨌든 미디어에 참여하고 미디어를 만나서 굉장히 즐거워하고 이것도 굉장히 큰 변화다, 행복감을 느끼고. 그런데 이게 이제 유튜브나 정말 많은 매체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은 워낙에 이제 그런 매체가 좀 소수의 방송국들이나 소수의 언론사가 통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커뮤니티가 그런 매체를 소유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혁신적이었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사실 이제는 너무 그동안 많이 변화가 있어서 유튜브로 누구나 채널을 만들 수 있잖아요. 요즘 누구나 채널을 만들 수 있고 SNS 채널도 너무너무 많이 다양하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참여하고 단순히 표현하는 걸로 그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측정하는 건 좀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이런 커뮤니티 미디어 관련된 학계에서도 그렇고 현장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 공동체 미디어가 단지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그냥 하는 걸로 끝날 것이냐, 그게 아니라 공동체 미디어가 실질적인 지역사회 변화라든가 실질적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는 거,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회적 가치, 그걸 또 사회적 임팩트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관점으로 좀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게 저는 최근에 공동체 미디어에서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이런 변화의 또 한 축에는 ESG라던가 여러 이제 사회적으로 좀 그런 사회적 역할, 사회적 책무에
공감대들이 좀 넓혀진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매체 환경이 이제 많이 변화하다 보니까 단순히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그냥 만들어서 보여줄게 차원을 좀 넘어서는 공동체 미디어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성과들이 있다라고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개인적 차원, 공동체적 차원, 그리고 이제 좀 사회적 차원에서 굉장히 사회적 성과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기는 이제 제가 예시로 아일랜드 방송위원회 사례에서 제시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정리해 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사회적 가치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개념적인 얘기들을 조금 이제 뒤로 하고요. 한국이랑 해외 쪽 사례들을 좀 나눠볼 텐데요. 이 사진은 앞은 사진이죠. 이 왼쪽에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인지 아시나요? 너무 잘 아시겠죠? 어떤 사진인가요? MBC. 네. 1980년 5월 할 때 MBC 방송부터 왜 못하는지 아시죠? 네. 그때 이제 아마 MBC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이제 하지만 응원비 수준하십시오. 단 한 명 사망자도 없으면 알려드린다. 이거 이제 아무도 사망하지 않았다. 사망자가 없다라는 뉴스를 계속 나가면서 이제 그거에 분노한 광주 시민들이 이제 방송국을 불태웠던 사건이 있고요. 옆에는 이제 2014년에 이제 딱 10년 전입니다. 10년이죠. 그래서 세월호 학생들 전원 구조됐다는 이것도 이제 MBC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제 뉴스 언론사에서도 그런 노모가 나왔었죠. 그래서 저는 공동체 미디어 얘기할 때도 사실은 저희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기존 언론들이 얼마만큼 이런 사람들의 이런 것들을 대변하고 있는가, 대의하고 있는가, 그거는 뭐 정치하고도 관련될 수 있겠지만,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광주에서는 사실은 뭐 이후에 이제 광주 비디오라던가 관련된 뭐 사진집이라던가, 그리고 현장에서는 뭐 현수막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유세된 형태의 어떤 정보들을 담은 이야기들을 담은 것들을 다루라고 제작을 했었고, 옆에 보시면 세월호 유가족들이 직접 사회적 TV를 만들어서 지금 지성이 하는 분이신데 스스로 이제 본인들이 미디어가 되시는 그런 이제 그래서 저는 뭐 한국의 공동체 미디어 역사가 언제부터냐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를 딱 집어서 언제부터야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광주가 있는 것 같아요. 광주에서의 시민들이 보여줬던 그리고 모든 언론과 모든 것들이 다 막혀 있었을 때 어떻게 그것들과의 투쟁을 또 해나가는지 저는 여기에서부터 사실은 한국에서는 뭐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공동체 미디어는 도입되지 않았지만 지하에서 그리고 대안적인 언론들 활동들은 저는 계속 무수히 끊임없이 그리고 일제시대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이제 좀 더 덕발적으로 돌아온다는 게 저는 세월호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저는 저희가 이제 다른 해외 사례를 쭉 보더라도 공동체 라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주파수를 가지고 이제 허가를 해주는 거거든요. 주파수라는 건 사실은 대부분 다 이제 큰 방송사들한테 이제 나눠주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 통신사들. 여러분 통신사 SKT 이 통신사들이 어마어마한 사실은 주파수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죠. 그래서 주파수를 쓰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는 또 대가를 내기도 하는데 그 돈이 매년 몇천억 원씩이 쌓여갑니다. 어마어마한 사실은 주파수라는 게 이제 어마어마한 자산인데 사실은 단 한 번도 한국에서는 그런 주파수 전파가 2000년대 전에는 사실은 이렇게 허가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은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전파 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나라는 해적 방송 뭐 이런 사례들이 꽤 나오는데 한국은 사실 그런 사례가 별로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에 아마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공동체 라디오라고 하는 방송이 이제 시작이 됐던 거죠. 그래서 방송위원회에서 소출력 1와트입니다. 1와트는 몇백 미터 가지 않아요.
정말 600m 가산 1와트지만 소출력 FM 이제 방송 사업자들을 이제 8곳을 선정했고 여기에 광주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 처음으로 이제 개국을 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한 17년 동안 아무 이제 전혀 이제 방치하고 있다가 2021년에 다시 한 20곳의 신규방송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제가 보니까 광주에서도 그 2004년에는 광주 시민방송이 선정이 돼서 지금도 운영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새로 2021년에 신규방송 사업자 선정됐을 때 고려인 마을이라고 하는 또 단체에서 공동체 라디오 방송에 신청이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한국에서는 정확하게 허가받아서 운영되는 공동체 미디어, 공동체 라디오는 27개라고 보시면 되고 아직 다 개국을 안 한 방송국도 있어요. 그래서 개국 준비하고 있는 것들도 있어가지고 일단은 허가받은 것들은 지금 27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을 공동체 미디어는 이보다는 조금 더 넓은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허가받지 않고 마을 단위에서 굉장히 자발적인 주민 활동으로 존재하는 다양한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동들이 굉장히 확산됐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봤던 게 이렇게 방송국을 만들고 허가받고 이런 과정이 사실 굉장히 지난하고 돈도 많이 들고 그런 과정인데 하지만 주민들의 욕구들은 계속해서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마을 신문이라던가 마을 잡지라던가 또 마을 팟캐스트라던가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전국적으로 이런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동이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305개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 연구조사를 제가 봤더니 500개 정도로 확인이 됩니다. 근데 이제 500개 안에는 굉장히 규모도 차이가 있고 매체도 차이가 있고 그런데 주로 이제 라디오, 오디오를 많이 활용하고 계시고요. 그런 이유는 제일 만들기가 쉽거든요. 보이는 라디오도 그렇고 제일 만들기가 쉬워서 라디오를 이렇게 하고 있고 영상, 그다음에 이제 마을 신문이나 마을 잡지들 이렇게 인쇄 매체들을 하고 있는 곳들이 이제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렇게 지금 서울이 가장 많고 경기가 많고 뭐 이런 것들은 뭐 인구수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이제 마을 미디어를 지원하는 그런 제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가능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이, 분포의 차이가 뭐 예를 들면 전북이나 전남이 그렇게 뭐 인구수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전라도는 24개의 마을 공동체 미디어가 있는데 전남은 2곳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제 전북 지역에 굉장히 다양한 마을 미디어 활동을 지원하는 활동가들과 그런 지원 제도들을 조례 제정 뭐 이런 것들도 있어서 그런 그것들을 좀 지원을 해서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영상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그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이제 10년 동안 마을 미디어, 서울 마을 미디어 활동을 이제 하면서 스스로 이런 10주년을 기념하며 마을 미디어 활동가들이 이제 마을 미디어 의미를 한번 묻고 본인이 직접 셀프 카메라를 통해서 물어보는 그런 영상이고요.